김성환의 시사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사심의위원들은 이 부회장의 혐의 여부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수원 씨에게 징역 18년을 확정하면서 삼성 불법 경영 승계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는 점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 수사가 무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심의위가 불기소로 판단했다고 해서 수사팀이 그 판단을 그대로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 수사가 중대 고비를 맞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여전히 삼성 앞에 칼날이 무뎌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번 판단을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이 듭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여야가 원구성 합의에 실패하면서 오늘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29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공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공동정치구역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내정된 전현희 전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공동정치구역. 함께하는 정치, 타협하는 정치, 상생하는 정치를 하기 위한 해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야 금요정치토론 공동정치구역. 함께하실 두 분 패널 모시겠습니다.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인 최창열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몇 주째 계속 국회 원구성 얘기로 지금 공동정치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지금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해서 좀 앞서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것, 이걸 두 분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잠깐 한 말씀씩 하고 들어보고 좀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갑자기 또 물어보시네요. 각본에 없는 거네. 네. 각본에 없는 얘기도 가끔씩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혐의라는 게 네. 이제 그 세습에 관련된 경영권 세습에 관련된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경영권 승계 관련된 승계죠. 그러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승계에 유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분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했다는 여러 가지 혐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영장은 기각됐고, 근데 이게 불기소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구속이냐 아니냐는 좀 그건 구속을 안 시킨다고 해가지고 전혀 혐의가 없는 것과 별개 그렇죠. 문제니까. 어쨌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긴 한데 이재용 부회장에게 제기됐던 여러 가지 혐의들은 상당히 구체적인 측면은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예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아까 앵커께서도 이제 그런 멘트를 하시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물론 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제 삼성에 기대하는 게 많죠. 근데 항상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이제 그 부분과 재벌 총수의 이 도덕성 문제,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재벌의 투명성,
분식회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관되냐 문제잖아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좀 이제 이념적으로 좀 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고 좀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약간 고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박명희 교수님. 글쎄요, 뭐 잘 아는 주제가 아니라서 네. 뭐 특별히 언급할 만한 대상이나 제가 자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뭐 기소 타당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위원회니까 그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파장에 대한 부분만 보면 이제 검찰 입장이 조금 곤혹스러워지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그 어찌되었든 그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좀 부담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번이 만약에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여부에 대한 이제 권고를 하는 기구이기 그렇죠.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역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절차상으로는 부담스러워. 괜찮은가 보죠. 그렇게 예, 해도 상관은 없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 반드시 권고기 따라야 될 때문에.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여담이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게 책임 있는 기관과 책임 있는 자들이 결정해야 되는 사안하고 일종의 자문적인 네. 의견을 제시하는 거하고 구별이 돼야 되고 그건 어디까지나 자문이고 참고 의견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서로 상반됐을 때의 어떤 권위의 문제라든가 어떤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그런 논란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 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기관들이 책임을 조금 미루기 위한 그리고 어떤 스스로의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 의도로 그게 의도는 아니었을 건데 좀 더 다른 다양한 의견을 듣자는 게 의도였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었던 건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는가. 뭐 꼭 이 사안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재용 부회장도 인권이 당연히 있으니까요. 그렇죠. 시민위원회가 제가 이제 저기 수원 지역에 네. 시민위원회 거기 여러 주부도 있고 이제 뭐 거기 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이제 그 위원 중에 한 명인데 이 많이 달릴 때가 많아요 거기. 이런 정치 사건 전혀 아니고요. 네. 일반적인 형사 사건들이 많은데 많이 바뀔 때가 많더라고요. 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하기는 좀 그랬고요. 갑자기 저녁 때 지금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고 국민들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기도 한데 뭐 사실은 우리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얘기할 필요는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각본에 없는 얘기를 먼저 질문드렸습니다. 그럼 원래 정치 얘기를 좀 되돌아가서요. 이게 우리 멍성 얘기를 몇 주째 계속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루합니다. 이게. 네. 오늘 뭐 결론이 날 줄 알았는데 안 났어요. 6월 한 달에 금요일은 계속했죠. 네. 5, 12, 19, 26. 다음 주는 아마 아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29일이 어쩌다 보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시작하게 됐는데 29일이 그 6월 국회가 3일까지이기 때문에 네. 그죠? 그러니까 29일 이후로 넘어가기는 이제 어려운 것 같고 네. 완벽한 의미의 그 원구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추경 처리를 위한 정도의 셋업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은 국회의장이 고민 끝에 그리고 29일 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좀 뭐랄까요 이제 그 명분이 될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가진 그리고 계속 어떻게 보면 좀 5일 날 그 개원한 거 이외에는 전부 12일 날 하기로 했던 거를 그 다음 월요일로 넘기고 19일 날 하기로 한 걸 또 그 다음 월요일로 넘기고 이번에도 역시 26일 날 하기로 했던 걸 29일로 월요일로 넘기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여당도 그렇고 의장의 최종 결단만 남은 상황 아닌가 싶은데 29일 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마지막 금요일이 아닐까 기대하고 예상합니다. 근데 지금 국회의장실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여야 간에 상당히 의견 조건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통합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안 주면 우린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렇죠.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후반기는 통합당을 그 법사위원장을 보장해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전반기는 하고 법사위원장 이미 이제 선출했으니까
지금 그건 뭐 되돌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계속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법사위원장을 임기 전후반으로 나눠서 가져라. 또는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양당이 좀 배분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뭐 양쪽이 다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데 거기서 더 이상 논리를 따진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관행이었다 아니다 뭐 17대 이후에 야당에게 준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건 어쨌든 양당이 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왔던 얘기들이고 네. 그 정당들이 또 그 위치에 처지 않을 때도 다른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이제 논란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임기가 4년이니까 네. 전반기 후반기 나누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국회에서 무슨 합의에 접근이 있다, 의견에 접근이 있다라는 게 구체적인 얘기는 보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단지 나오는 건 이제 임기 전후반 나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완전히 합의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과연 그럼 임기 후반엔 이제 통합당에게 줄 것인가? 그것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그래서 29일 날 국회 열어서 뭐 예결위원장만 뽑는다든지 해가지고 또 예결위원장을 뽑는다 하더라도 상임위원장이 안 뽑히면은 네. 예결위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게 또 무슨 국회법에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게 진퇴양난인 것 같아요. 게다가 주호영 원내대표는 집고 때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일단 상임위 명단은 이제 제출하겠다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더 이제 강경하게 선언했고 그 배경은 아마 지난번에 이제 11대 7 정도 양당이 이제 의견 조건을 봤는데 통합당의 의총에서 그 추인이 거부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재신임 받았습니다만 더 강경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나 명분을 축적을 충분히 했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 물러날 데도 없는 것 같아요. 추경이 지금 이제 급하고 게다가 통합당도 지금 결과적으로 추경을 원구성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추경을 너무 이제 활용하는 거다. 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게다가 통합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황이고 월요일 날 어떤 형태든 간에 좀 의견이 이제 좁혀져서 추경 통과 7월 3일 날이니까 아까 네. 말씀처럼 7월 3일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이 글쎄 다음 주 있다 일주일 후더라고요. 금요일이 별로 좋은 날이 아닙니다. 계속 금요일로 지금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청취자분이 이제 답답한 마음에 이사구구님께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조금 크게 양보해야 합니다. 정의당에 주십시오. 이런 또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네. 이것도 야당에 준다는 의미에서 정의당한테 차라리 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까지도 상상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네네. 뭐 줄 수 있는 거죠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얘기니까. 근데 그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일단은 전반기든 후반기든 어느 한쪽을 법사위원장을 내주겠다고 하는 것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고 볼 수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내세울 줄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향이죠. 창구인데 그것도 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후반기도 있고 네. 1년씩도 있고 또 박병석 안도 있잖아요. 뭐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금 전반기 국회의장이니까 후반기에 이제 그 집권당이 하자. 그러니까 이게 또 참 시기가 묘한 게 대선 이후 대선 바로 직후에 이제 또 이 후반기가 또 구성이 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뭐 청취자의 그 언급처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길게 보면 진화라고 하는 측면인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정의당 그러니까 야당이었든 그러니까 집권당이 아닌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이제 그 국회의 그 본질적인 역할에 좀 더 가는 쪽으로 국회가 기능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제도가 그리고 관행이 그리고 이제 기능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당이 한다고 해서 그걸 못할 건 아닌데요. 다만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과 이런 거로 봐서는 여의도 출장소냐 아니면 정말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는 입법부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판단을 그 기대를 과연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엇갈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류의 어떤 타협이거나 아니면은 그 통합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다른 거를 지금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건 뭐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가 될 거고 지금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아마 나온 게 일종의 건 타협 아닐까 싶은데 또 언론 보도는 좀 엇갈려요. 이게 뭐 거기에 대충 합의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은 이야기도 있고 또 전혀 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또
반대쪽으로 보면 이제 국회의장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월요일 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완전히 다 가든 절반만 가든 일부만 가든 갈 명분은 축적이 충분히 돼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제 그 결단만 남은 거 아니냐. 이게 결국 이제 민주당 쪽에 공이 넘어간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결단만 남은 거죠. 결과적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날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어떤 방식으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28일 날 최종적으로 뭔가를 시도해보고 안 되면 박병석 국회의장도 충분히 명분을 쌓았으니까 뭐 어느 쪽 방향이든 박병석 국회의장의 뜻대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통보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18개를 다 가져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부담이 너무 크고. 그래서 차제에 이 원구성에서 상임위원회 어느 상임위원회를 여가 갖고 갈 것이냐 야가 갖고 갈 것이냐 이 문제 아예 국회법에 명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런 혼란이 없지 않겠습니까? 국회법에 명시해버리면. 그러니까 국회 문 여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네. 원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볼 때 법사위원회에 또 법사위원이 또 민주당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마치 법사위원회 위원장만 일을 하고 위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건 뭔가 대단히 모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 지적하는 겁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이제 원구성 협상을 가지고 이렇게 지리하게 국민들의 볼 때 너무 진부하고 상투적이고 그렇거든요. 이건 국회법으로 해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또 공수처 문제가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전반기는 아무리 뭐 양보한다 하더라도 후반기는 통합당의 법사위원장직을 준다 하더라도 전반기는 이거는 마지노선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죠. 선출을 해놨잖아요.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 겁니다. 통합당도.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후반기는 양보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가다가 잡을 것 같아요. 그런 양쪽에 다 명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사실은 사찰에 가서 뭐 일가에선 돌을 닦았다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명분 축적이거든요. 그리고 당내 의원들에 대한 리더십 확보도 되는 것이고 네네. 여러 가지 다각도의 카드니까. 어차피 그걸 통해서 이제 재신임을 받았잖아요. 재신임이 없이는 그렇죠.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통합당에서 그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느냐 현재로서 네. 민주당이 받지 않는 한. 네. 그러니까 받지 않으면 18개 다 가져간다라는 거 이외에는 없는 거고 이제 나머지 하나의 이제 가능성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결단이죠. 이제 또 다른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는 이제 그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어떤 그 협상의 진전 어떤 그거에 따라서 뭐 나머지 마지막 반전의 어떤 계기이자 뭐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구성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다음 주에 원구성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해도 좀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금요정치토론 공동정치구역 동국대 박명호 교수, 용인대 최창렬 교수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화제를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지금 뭐 이른바 인국공 논란이라고 이렇게 또 줄여서 표현도 하던데요. 이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두 분께서는 지금 대학가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계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취업준비생의 입장이나 대학생들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번 논란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총론적으로 한 말씀씩 좀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이 방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네. 저하고 이제 박 교수님하고 우리 작가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거 이건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비슷한 일을 하는데 이게 임금 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 네. 그건 무조건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건 정의롭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이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겁니다만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의 그 차이가 나는 게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네. 비정규직과 정규직. 이건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언론이 조금 앞서 나온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팩트에 맞지 않는 부분들. 이제 그걸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보니까 본국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이제 보도되는 네. 뭐 가짜 뉴스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기를 인천국제공항인가요? 인천국제 항공사를 방문해서 그때 한 얘기가 있잖아요. 취임 3일째 가서 한 날. 그 이제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 바꾸겠다. 예, 2017년 5월 12일. 17년 5월 달이었잖아요. 그때 이 얘기를 이제 그 실천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너무 대통령 말이라고 이렇게 억지로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런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게 이 사안에 관해서는 취업 준비생들이 여기가 들어가기 대단히 어렵고 대우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운데 이 사람들 비정규직들은 생각보다 용이하게 들어갔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돼 우린 뭐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사회가. 근데 지금 이른바 취준생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좀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공정하지 않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들어와서 대통령 말씀 한마디로 정규직이 되고 우리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게 또 팩트가 다른 면이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또 조금 다 다시 한번 하고요. 그게 인식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취업준비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청년들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들이 느끼는 좌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배어 있는 여러 가지 층 위의 문제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뜨거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명우 교수님, 뭐 학생들하고 이 얘기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지 못했죠.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또 인국공 사태가 이게 그 어제 오늘 그제 어제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런 유사한 건은 그 있었어요. 이를테면 그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이 똑같은 맥락이었는데 물론 대부분의 여자 하키 선수들이 아닐 거고 하키 선수가 될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비슷한 공정의 문제를 이제 제기했었는데 이번 건은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문제 또 같은 비정규직 간에도 날짜를 기준으로 또 좀 더 용이한 측이 있고 그렇지 않은 측이 나눠지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까지 이제 관련이 돼 갖고 대부분의 20대들이 이제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가 제기된 건데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인국공 사태가 우리 사회에서의 공평, 공정, 정의의 문제를 세대 간에 또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결국 자기 편의적으로 자기 위주로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인데.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사회 이 파이의 배분에 대한 사회 경제적 대타협의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고 이게 이제 국회가 이런 데서 이제 역할을 정치권이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정책 기초를 놔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앞으로 이제 그 기본소득, 전국민 고용보험, 그다음에 이제 정년 연장, 또 그에 따른 어떤 임금 피크제, 또 고용보험과 노동의 유연성 이게 이제 한꺼번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노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뭐 취업 준비생은 취업 준비생대로의 입장에서 보는 공정과 공평과 정의가 있는 거라서 다 만족하기 어려운 이 주제가 될 가능성이 그 축소판이 이게 인국공 사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 많이 분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회 내부의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의 이해관계가 이제 엇갈리는 거고 여기서 이제 사실 국회가 적절한 그 정치적 기초를 놓아줄 수 있는 타협에 이게 타협하지 않고는 그죠? 예를 들면은 같은 비정규직인데 누구는 날짜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좀 쉽고 누구는 그렇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왜 하필 그 날짜냐? 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승복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더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이번 사태는 뭐 여러 가지가 해서 잘 넘어가긴 하겠지만 그리고 과장된 부분도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고 넘어가겠지만 이런 류의 일이 상당히 다양하게 동시다발로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을 여러 그 지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한국의 왜곡된 노동시장에 관한 부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에 관한 부분. 사실 노동계에서도 얘기했지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고 하는 원칙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거기에 따르는 노동 유연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을 같이 안고 있는 문제라서 이제 그렇긴 한데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지점은 그건 것 같아요. 취업준비생들이 왜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한 말에 녹아 있는 얘기인데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들어가기가. 몇백 대 1 막 이런 상황인데 네. 지금 이 젊은이들에게는 이 취업 절벽이라고 하잖아요. 그 좌절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한국 사회는 무슨 K-방역, K-민주주의를 아주 대단히 선진국이 된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코로나에 관련돼 가지고. 네. 젊은이들은 다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아까 학생들 말씀하셨잖아요. 네. 학생들에게 정치학을 수업할 때 보면요. 미안해요. 애들한테. 애들 의욕이 없어요. 취업하고는 관계없는. 그들에게 정의와 공정의 문제는 현실에 닿을 때 문제인 것이잖아요. 정치 철학상의 정의의 문제는 와닿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데 이미 들어간 사람들은 쉽게 된다. 그럼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역차별로 느끼는 것일 수 있고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좌절과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벽들이 그대로 현실화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결국 이거는 다시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촛불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도 끌어내리는 거지만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원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그 추운데 매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말했던 건 정의, 공정 이런 거였어요. 네. 근데 우리 사회 여전히 정의롭지 않잖아요. 근데 완전히 사회가 정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 신자유주의적 이 자본주의에서는. 근데 한국 사회 좀 심하잖아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근데 지금 이제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그런 정의를 바로잡지 정의롭지 못한 걸 바로잡자고 시작한 거잖아요.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다른 지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비정규직이 빨리 정규직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정의에 부합하는 거고 네. 분배의 정의를 싫어하는 건데 취업 준비생들은 오히려 왜 저 사람들은 정규직 전환시키고 난 왜 안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정의와 부정의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그 사실은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측면도 있고 팩트가 좀 왜곡된 측면도 있고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지금 보안검색 요원들이 정규직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인천공항공사 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9,100만 원이라고 또 알려지고 있는데 다 동일한 임금 테이블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정규직이 된다고 하는 건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측면이 강한 것이지 실제로는 원래 받았던 급여에서 얼마 3.7% 오르는 정도 3,6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원래 그 인천공항공사에서 공채로 채용하는 그 인원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아예 업무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거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분노하는가. 그러니까 그 잘못 알려져 가지고 그렇게 인식된 부분이 있고 네. 아무튼간에 원래 그렇잖아요. 어떤 그 팩트도 팩트입니다만 어떻게 인식되느냐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취업준비생들한테 이런 것들이 전부 불공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불공정하지 않은 건데. 그게 그만큼 느끼는 좌절이 크다는 얘기고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의, 공정, 분배 정의 같은 거. 한국 사회가 여전히 공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박무영 선생님께 이거 한번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그 보안검색 요원들이 2017년 5월에 정규직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하고 공항공사 사장이 선언을 했어요. 그 이전에 들어왔던 인원에 대해서는 적격 검사 정도만 하고 채용을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고 그 이후에 입사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요원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공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그게 특혜냐? 그러니까 공채 과정을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이거를 근데 지금 젊은 층에서는 이거는 정규직이 그냥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것은 이건 특혜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회 자체가 그들에게 더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들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비정규직인데도 그 날짜를 기준으로 다른 게 돼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들 간에도 그게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들은 취업조차 못 하고 있는데 그들이 정규직이 돼버리면 그러면 더 이제 채용할
가능성 자체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게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뭐 신도 몰랐던 직장이라고 그런다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기회가 더 축소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그 뭐 어떤 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게 더 노력하고 덜 노력하고의 차이가 아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차이가 자기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부동산 부분도 사실 젊은 층들이 많이 한다는 갭 투자라는 것도 네. 결국은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임금 생활자로는. 네. 그죠? 생활하기 바쁜. 그러려면 결국 부동산밖에 없는 건데 그럼 물려받지 않고서는 그죠? 그럼 일종의 로또화 되는 것에 거기에 당첨되지 않는 한은 네. 어렵다라는 인식이 갖고 있는 거고 그 차이를 극복 못 한다는 거네 평생.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니까. 네. 따라서 자기들이 크게 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는 거죠. 사실과 관계없이 청년층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문이 더 좁아져 있고 또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외부적 자극이나 요인이 들어가면 그게 분노 형태로 자꾸 표출되는 것 아닐까. 이게 전형적인 그런 현상이죠. 네. 외부의 그런 환경들이 성숙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왜곡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직격으로 와닿는 거죠. 그 기회의 공평함에 좀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화거든요.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는. 근데 일단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데 내가 거기서 루저가 된다라는 거하고 기회 자체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반감하고 좀 구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 하나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뭐 통합당에서는 지금 뭐 로또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지금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특혜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하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근데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임금 2배 격차로 만들어주는 것 이건 또 사회적 정의에 맞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노동정책이 외환위기 이후로 정규직 중심이었다가 지금 어찌 보면 비정규직이 한 36%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잖아요. 정부도 공공기관 효율화라고 하는 이른바에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화시키는 일들을 계속 방치하면서 오히려 조장한 측면도 있고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노동 내부에서의 갈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노노 갈등 같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신들은 기득권 유지하고 있으면서 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편입되면 자신들의 파이가 깎인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자신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원래 자본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니까 거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경제도 그렇고 정치학도 그렇고. 근데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바랬던 거거든요. 지나치게 격차가 크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력을 한 사람들은 대우를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당연한 네. 거죠. 노력을 안 하고 게을렀던 사람은 대우를 적게 받는 건 맞는데 노력을 좀 적게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대우를 못 받고 노력을 좀 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받는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전관예우 같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과거에 고위검사 고위판사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나치게 많이 받는 거 청문회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하더라도 그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사회 곳곳에 그런 게 너무 산재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과 정규직도 일이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 납니까? 복지도 그렇고 앞으로의 그 노후 이후에 연금 문제 같은 경우, 보험 같은 거로, 고용보험 같은 경우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이 쉬운 문제가 아니죠. 네. 옛날부터 누적돼 왔던 문제들이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적어도 그러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이젠 정말 비슷해질 때가 됐어요. 대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정규직 안 뽑잖아요 요새. 네. 이른바 정년 트랙이라고 하잖아요. 네. 비정년 트랙이 너무 많아졌어요 대학도. 그건 좀 어떻게 나올 겁니까? 이게 우리가 좀 풀어야 될 문제인데 정치권의 이제 586 세대 과점론, 뭐 독점론의 맥락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조직들이 인적 구성이 역삼각형 구조예요. 우리 인구 구조 자체가 항아리형에서 네. 역삼각형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위에가 많고 밑에가 적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구조를 봐도 그동안의 연공 서열에 따라서 위에 부담이 훨씬 크고 네. 대신 퍼포먼스로 보면은 밑에가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도 마찬가지인 거고 모든 지금 그 부담과 혜택의 이 균형이 안 맞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세대 간의 갈등의 요소를 갖고 있는 거고 특히 취업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의 파이의 배분 방식에 대한 전체적인 합의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 돼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정년 연장의 문제도 지금 다시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거와 이제 임금 피크제의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그 전국민 고용보험 기본소득 전 단계로서 거기에 노동의 유연성이 결론 균형점을 맞춰져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진지한 고민이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제 긴 호흡을 가지고 시작이 돼서 상당히 오랜 논의가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협의가 가능한 정치적 기초를 만드는 역할을 이제 국회가 해줘야 되는데 쉬운 과제가 아니죠. 이게 한 말씀만 좀 첨 언하고 싶은 게 이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이제는 정치권이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만 정말 정치의 문제로 볼 때가 된 거예요. 정말 이제는. 분배의 문제거든요. 네. 분배는 결국 정치화하는 거거든요. 경제 논리에 따르지만 그걸 결국은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합의를 모색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여전히 국회는 잠깐 지나갔지만 아까 원구성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하겠죠. 그런 국회가 이런 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도대체가. 또 답답해지는 것이고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기대를 뭐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라고 만들었지만 제대로 된 역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역할을 그래서 합의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노사정위원회 만들었지만 지금 노사정위원회도 지금 잘 굴러가는 것 같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려도 사회적인 호응을 받기 어렵잖아요. 네. 일방적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그 기초가 정치적으로 놓여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제일 어려운 과제일 거예요. 참 이게 모든 게 정치로 이렇게 모이는데 정치는 과연 그런 해결 능력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만들어 나가야죠. 예, 그렇죠. 지금 이제 21대 국회가 좀 그런 초석을 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지금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지지율이 52%가 나왔는데 전주보다 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20대 지지층 이탈이 큰 요인이다. 이런 이제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번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현상 그 기저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지 두 분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지율이 52%니까 절대 수치로 볼 때 그렇게 낮은 건 아니죠. 추세 자체가 자꾸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남북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잔뜩 이제 기대가 컸던 거였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도 잡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게다가 이런 문제까지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에 상승될 별로 요인이 없는 거죠.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20대들은 대단히 민감하거든요. 특히 20대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페미니즘 논란도 있었고 말이죠. 이제 취업 문제도 있고 또 자신들이 특히 남성들이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역차별 받는다는 것도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이 다른 때 나타나지 않는데 이렇게 민감한 이슈가 나타나면 바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냐 보여집니다. 지지율은 뭐 후반으로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예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오래 버티고 있는 거였죠. 그렇죠.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상대적으로 거죠. 보면 그리고 역대급으로 이제 취급할 만한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코로나 크레딧이 빠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사실은 상승 요인이 별로 없다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 하반기 들어가게 되면 특별히 기댈 만한 곳이 이제 그죠? 어떤 결과물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 좀. 앞으로 그죠?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측면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갈등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레임덕이라는 것도 분명히 대통령제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가 잘하고 여권이 잘해야 되는데 일단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잘하시겠네요. 이번 여론조사 관련 고지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의 자체 여론조사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무작위 추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신뢰 수준 95%, 응답률은 12%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저희가 원구성 얘기 그걸로 진짜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정치구역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황명호 교수,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인 최창렬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전현희 신임 위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가습기 살균제 대책 마련이나 택시업계와 카풀업체 간 갈등 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전현희 신임 국민권익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내정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난 뒤에 좀 한동안 이제 한 달 정도의 휴지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그 기간 동안에? 네, 일단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좀 자신을 반성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나 지인들한테 인사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네. 참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그 고통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힘든 네.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네. 근데 또 국민권익위원장에 또 임명이 되셨는데요. 내정된 소감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제가 정치를 입문했던 이유가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이라도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런 일을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권익위원장의 일을 하게 돼서 개인으로는 굉장히 영광이고 정말 보람 있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임명권자인데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지명을 한 데는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님께서 대선에서 대선 공약으로 부패 방지나 또 국가 청렴도를 더 제고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청렴도 제고와 또 국민들의 권익 구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위상을 강화해서 좀 더 책임감 있는 그런 활동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계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도된 기사들 보니까요. 전 신임 위원장을 외유내강형 정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던데요. 이런 신문들의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좀 여려 보이고 또 조용한 성품인 것 같다라고 평가들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또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고 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불굴의 의지를 보인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라고 하면 그 표현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이 불굴의 의지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귀에 이렇게 꽂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은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거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기관은 또 아니거든요. 뭐 일종의 네. 공익 제보를 얘기할 때 그때 한 번씩 좀 등장하는 기관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국민권익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실질적으로 그 공기와 같이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들을 지키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기존에 국민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와 그리고 또 부패 방지 등을 주업으로 하는 국가 상념위원회와 또 국민들의 행정 쟁송 등 행정청의 위법 부당 처분에 대해서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심판위원회 이 세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권익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고 또 공공기관 등의 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정 권고를 한다든지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확 눈에 띄고 또 좀 더 뭐 이렇게 많은 논란이 되는 그런 일을 하진 않지만 각 부처의 불공정한 특혜 요인 이런 거를 개선한다든지 또 국민들로부터 직접 이에 대한 불만을 접수를 받아서 부패 예방이나 불공정 청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고 심의하고 또 제도를 개선하고 또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업무를 파악을 해보니까 정말 중요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국민들이 많이 아시고 또 권익위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좀 기대하는 국민권익위에 기대하는 바는 약간 좀 추상 같은 뭔가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네. 뭐 어떤 국민 고충을 처리하는 기관의 역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부패나 이런 부패 방지 기능 청렴도에 있어서는 좀 국민권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뭐 일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길 기대하는 그런 뭐 기대 심리나 마음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권익위의 존재감이 잘 안 보인다고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명권자께서 지금 부패 방지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국민들의 그런 공정성, 불합리한 그런 어떤 생활 속의 불공정 이런 부분에 좀 더 권익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고 또 그러한 의미에서 권익위를 이번에 좀 위상을 제고해서 부패 방지에 중점을 두는 그런 이제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권익위가 과거에 일종의 암행어사처럼 국민들 구석구석에 그런 역할을 했던 오늘의 암행어사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동안 좀 약간은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부패 방지를 위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패 인식 지수가 역대 최고 점수인 59점으로 세계 39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패 인식 지수 상승을 위해서 국민 인식이나 인식의 변화도 필요할 거고 법 제도적인 변화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법 제도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부패 지수가 많이 향상 청렴도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에 이제 현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 국무회의에서 최근 의결이 됐는데요. 이런 법안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부패 지수를 낮추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런 정책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이나 또 일반 국민들도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부패 지수를 낮추는 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정책과 또 국민들의 이해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공익제보자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권익위가 내부 고발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구이니까 이 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도 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아직은
좀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권익이나 국민들의 이런 부패라든지 또 국민들의 고충에 관한 민원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만큼 이를 위해서는 이런 내부자들의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보호를 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지금은 만약에 미흡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강화하는 조치와 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내정 직후에 그냥 저희가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아직 이제 보고도 받고 중이라서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올해 3월 국민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2030 세대의 민원 중 대부분이 교육 시험, 채용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개선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좀 시끄러운데요. 이 청년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출 만한 그런 국민권익위의 역할은 없을까요? 권익위의 업무가 이런 사회 불공정이나 또 이런 제도 개선 이 부분도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년들의 또 기대와 요구에 맞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인천공항의 사안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동안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우리 20대 취준생들이 공정성이나 역차별의 문제를 제기를 하셔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전환하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번 인천공항 그 정규직 전환은 항공이나 그 생명과 직결되는 공항 보안 감색 업무에 있어서 정규직 전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한 정규직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약간은 이제 오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취준생들이 준비하는 그런 직종과 또 이번에 정규직 전환한 직종은 좀 더 관련이 없는 다른 직종이고 그리고 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런 이제 급여가 또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기존의 급여를 유지를 하면서 다만 고용의 불안성 그래서 재계약 이런 걸 통한 게 아니라 계속적인 고용의 안정성을 해주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오해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20대 청년들 취준생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취업난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불공정성을 제기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양자를 잘 좀 타협하고 또 서로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불굴의 의지로 잘 좀 국민권익위 앞으로 임명되면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 신임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